자, 그러면 우리가 수학 문제집을 왜 했었겠네? 수학 문제집을 푸는 이유를 한번 물어볼게요. 전지훈 학생 왔나요? 네. 중학교 2학년 올라가는 거예요? 네. 예. 올라가고 있어요. 네. 우리 수학 문제집 왜 풀어요? 수학 문제집이요? 수학 잘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수학을 더 열심히 하려고. 수학을 열심히 하려고. 네. 그럼 수학을 문제집을 풀다 보면 틀린 것도 있죠? 네. 맞는 것도 있죠? 네. 네. 언제 기분이 좋아요? 당연히 맞는 게 더 좋아요. 그쵸. 당연히 맞는 게 기분이 좋죠. 그죠? 그러면 틀리는 문제도 있죠? 네. 자, 질문입니다. 수학 문제요. 우리 왜 틀려요? 실수를 해서 듣는 거 아닐까요? 네. 실수를 해서 공부를 틀려. 하다가 네.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틀린 거 아닐까요?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틀린 거예요. 그럼 다시 질문해 볼게요. 우리가 수학 문제집을 왜 풀어요? 수학을 잘하려고. 맞아요. 우리가 수학을 잘하려고 수학 문제집을 풀어요. 그죠? 근데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틀린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맞으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문제집을 보면 동그라미가 굉장히 커요. 틀린 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약간 남들 못 보게 작게 이렇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아는 문제를 확인하려고 문제를 풀지는 않죠. 내가 뭘 모르나 확인을 하려고 문제를 풀죠. 그러니까 문제집을 바라보는 그 방향만 조금 바꿔도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수학 문제집을 풀어서 많은 걸 얻으려면 어떤 문제에 더 관심을 줘야 될까요? 틀린 문제, 그죠? 그 틀린 문제를 굉장히 고마워해야 되는 거예요. 틀린 문제 싫죠. 내가 틀렸다는 걸 확인하는 거니까. 하지만 문제를 푸는 이유가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고, 공부를 잘한다고 하는 건 모르는 걸 알아가는 거니까, 틀렸다는 건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알려주는 거다. 그러면 나는 이 틀린 문제를 더 좋아해야 된다. 그래서 계속 걔를 외면하려고 하지 말고, 맞는 문제만 들여다보려고 하지 말고, 틀린 문제에 눈길을 한 번 더 주자. 그죠? 그래서 왜 틀릴까를 한 3단계로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문제를 읽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문제 자체가. 특히 문장지에서 이런 문제, 연산은 그냥 하면 되는데 문장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럼 또 두 번째는 수식으로 못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로 되어 있는 그걸 수학적인 언어로 바꾸는 게 어려워서. 그러니까 식을 세우기가 어려워서. 세 번째는 식까지는 세웠는데 연산을 잘 못해서. 이렇게 3가지 정도로 제가 이유를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마지막 단계인 연산이 안 되면 연산해야 되죠. 근데 연산을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꾸준히 하는 게,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만큼 계속 해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식으로 바꾸는 게 어렵다. 그게 잘 안 된다. 라고 하면 그래서 그 전 책에서 얘기했던 게 어릴 때부터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뭐 과자 하나 먹었는데 2개 더 있으면 몇 개지? 3개. 그냥 이런 상황 자체를 조금 자주 노출시키자고 하는 게, 우리 영어는 어떻게 해요? 흘려듣기, 넘치도록 흘려듣기 하라. 이렇게 많이 들으셨죠? 근데 수학은 넘치도록 흘려듣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잘하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수학도 좀 넘치도록, 그러니까 수학적 언어, 수학적 상황 자체에 좀 노출이 많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식으로 바꾸는 것도 연습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다고 생각해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근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중요하지만 초등학생 때도 그 연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문제 상황을 이해하는 거. 그래서 이제 문해력 하는 게 아마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식을 세울 수 있는데, 이제 뭐 2번 왕복했을 때 이런 말이 나왔을 때 아이들 머릿속에는 2가 보이잖아. 2가. 근데 어른들은 왕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문제를 읽어내는 게 약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이제 그림을 많이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식만 세우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식을 세우지 하면 살까지 드러내야 되니까 어려우면 그림으로 나타내보자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도 한번 각 단계에 맞춰서 하는데, 제일 좋은 건 이제 우리 아이죠. 우리 아이가 어떤 게 부족한지를 엄마가 캐치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엄청 좋은 선생님이 계셔서 캐치해 주셔도 좋지만, 엄마가 이제 그 단계를 아이를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으니까 캐치해 주면 아이 성장이 엄청 빨리 올라가죠. 연산은 충분히 잘하는데 시기 안 되는 친구인데 계속 연산만 시키면 크게 이제 성장되는 속도가 느리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이제 해주면, 근데 이제 중학생이 됐다, 이제 학년이 올라간다 하면 사실 자기 주도적 학습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스스로 그것을 알면 그것도 좋죠. 이제 그 정도 되면 부모님과 함께 공부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면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더라고요. 중학생들 부모님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서 스스로 이제 그 부분에 내가 2단계에서 틀렸네, 스스로 파악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여기 온 이유기도 하죠. 꼭 추천하고 싶은 게 이제 수학 관련 책을 읽는 거예요. 수학 관련 책. 제가 책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제가 책을 나 책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책을 쓸 수 있었던 건 아마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일 것 같아요. 그러면 질문입니다. 자, 변두지. 네. 언제부터 선생님은 책을 많이 읽었을까요? 초등학교? 초등학교 때부터. 네. 저는 초등학교 때 엄마가 책을 읽으라고 하거나 선생님이 읽으라고 했을 때는 읽었지만, 책을 막 너무 좋아서 빠져서 읽는 스타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언제 읽었냐? 25살 때부터 읽은 것 같아요. 그때 딱 임용이 돼서 선생님이 됐는데, 이제 주변에서는 선생님이 됐으면 마치 뭘 이룬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저는 꿈은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수학 선생님이 됐는데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나 이제 뭐 해야지? 이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첫 발령받았던 옆에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도서관을 정말 열심히 다녔어요. 그때부터 거의 1년에 막 100권씩, 그러니까 방법을 못 찾겠어서, 길을 못 찾겠어서 그때부터 읽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연애하고 뭐 결혼하고 출산하고 육아하고 그 과정이 5년 동안 책을 읽으면서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독서 체력이 좀 길어졌죠. 근데 그러고 복직을 해서 고3 수업을 했거든요. 고3 수업. 고3 수업에 문과반을 들어갔는데 저는 굉장히 의욕적이었죠. 근데 고3 3월달 가면요, 정말 분위기가 뜨겁거든요. 열심히 해보겠노라 하는 그 눈빛이. 근데 3월달 지나고 나면 이제 중반부에 모의고사를 치죠. 그 모의고사를 치고 나면 이제 슬슬 포기하는 친구들이 생겨요. 그래서 그 시간에 수학을 할 바에야 다른 과목을 하는 게 나의 수능 점수에 훨씬 도움이 된다는 걸 판단을 내리고, 이제 수학 선생님께는 죄송하지만 난 수학 수업을 듣지 않겠노라는 걸 말로 표현하지는 않지만 온몸으로 표현을 해주거든요. 그럼 이제 그 친구들은 엎드릴 때도 있고 다른 책을 볼 때도 있고, 근데 그게 암암리에 다 허용되는 그런 분위기여서 뭐라고 하기도 좀, 왜냐면 그 아이에게는 일생일대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맞나? 수학 시험을 안 치면 수학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게 맞나? 그러면 수학은 시험을 치기 위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아서 이렇게 생각을 했죠. 수학과 관련된 책을 한번 읽어보자. 이때 동안 책을 5년 동안 읽었지만 수학 관련된 책을 크게 많이 읽을 거란 생각은 안 했거든요. 수학 선생님이라도. 왠지 수학책은 재미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미분적분 수업할 때는 미분적분 관련 책을 좀 읽고요. 학률과 통계 수업할 때는 학률과 통계 관련된 책을 읽고요. 그렇게 해서 좀 와닿는 부분들을 수업 시간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제 전래동화 읽는 거, 책 읽기 싫어하는 친구들도 할머니가 이야기해주거나 어른들이 이야기해주면 재밌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이야기를 계속 들려줬어요. 그때 막 선거 끝나고 나서면, 만약에 우리 선거 끝나고 나와서 이야기 하잖아요. 사전투표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오차 범위가 어느 정도 발생했을 때 정확도 같은 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거하고 같이 연관지어서 책 내용을 이야기하니까 다른 거 하던 친구들이 이제 좀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이제 좀 얼굴 아이 컨택 눈도 좀 마주치고 고개도 이렇게 끄덕여주고 그러면서 제가 재밌죠. 좀 살아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거기 작업하다 또 책을 읽고 또 책을 읽고 이제 이야기 들려주고 싶어서 수업 좀 분위기 좀 좋게 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이제 제가 빠진 거죠. 그래서 10권, 20권, 30권 읽는데 어떤 책에서 그러더라고요. 한 분야에 관련된 책을 100권 읽으면 된다고. 그럼 전문가가 된다고. 그래서 또 그럼 100권을 한번 읽어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읽기 시작했어요. 또 뭔가 딱 꽂히면 막 좀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한 4년 하고 조금 더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꾸준히 뭐 1년에 20권, 20권 이렇게 읽진 않았고 정말 필 받을 때 확 읽고 또 조금 쉬었다가 아마 그 생각이 이제 소화시키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또 막 읽다가 또 좀 쉬고 이런 과정으로 100권을 읽고 나니까 좀 쓰고 싶다. 100권 딱 읽고 나니까 내 이야기를 좀, 내 수학 이야기를 좀 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책을 읽어 제일 좋은 점은 제가 이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수학이랑 문제풀이랑 같이 생각했어요. 아까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친구는 문제를 잘 푸는 친구. 그러면 좋은 수학 선생님은 아이들이 문제를 잘 풀게 해주는 선생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일타 강사, 유명한 선생님의 인강을 보기도 하고요. 보고 흉내 내려고도 하고요. 나도 저렇게 해야지 하고 문제 분석도 하고요. 근데 그러다가 그러면 내가 나이 들어서 문제를 못 풀게 되면 선생님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지는 건가? 그러면 나이 이때 동안 해왔던 능력치들은 무엇으로 보상받지? 뭐 이런 생각들이 막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책을 읽다 가장 큰 변화는 문제풀이로만 수학이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을 보면 이렇거든요. 문제풀이 역량도 중요하지만 문제풀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수학에서 문제풀이는 중요한 영역이긴 맞아요. 근데 그 안에 무슨 말이 있냐면 수학적 태도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고민했던 건 내가 수학 선생님으로서 해줄 수 있는 영역이 무엇일까를 좀 생각했는데 수학적 태도? 그럼 이 수학적 태도가 뭐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 하다가 얼마 전에 읽은 이 책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무한대까지 세는 방법이에요. 근데 무한대까지 세는 방법이 직역인데요. 이렇게 하면 아마 책이 안 팔릴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책으로는 내 생에 한 번은 수학이랑 친해지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무한대까지 세는 방법인데요. 질문해 볼게요. 김서우? 네. 언제부터 우리는 수를 세웠을까요? 어렸을 때 뭔가 물건의 개수를 셀 때? 언제부터 우리는 수를 세웠을까요? 맞아요. 물건을 셀 때. 네, 좋아요. 자, 그러면 김승민? 맞죠? 네. 자, 가장 큰 수는 뭐죠? 무한대수? 무한대수가 뭐죠? 그냥 숫자는 끝이 없으니까 무한대수. 끝이 없죠. 네. 그 이제 무한대는 수는 아니고 계속 커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맞아요. 수는 셀 수가 없어요. 근데 세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세야죠. 세야죠. 언제까지 세야 될까요? 세고 싶으면 죽기 전까지. 죽기 전까지 계속 세야 되겠죠. 그럼 끝이 나나요? 안 나죠.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야죠. 그래서 세야죠. 그 다음 사람이 또 세야죠. 그 사람 셉니다. 그 세다가 또 죽었어요. 그럼 또 어떻게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해서 합니다. 무한대까지 세려면 1부터 차례대로 세면 된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이제 수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숫자를 끝까지 세지 않고 무한을 탐색하는 방법을 알아냅니다. 자, 우리도 지금부터 무한을 탐색해 볼 겁니다. 무한을 헤아리다 보면 명상하는 기분까지도 느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자, 언제부터 숫자를 세웠을까? 우리가 의식이 있는 순간부터 수를 세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 생각을 할 때부터. 그게 이제
기원전 2만년 전 뭐 이렇게 흔적들이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한과 관련된 수학자 이름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뭐라고요? 메비우스. 메비우스. 이거 무한대 이 기호. 기호랑 연관되어 있어서 메비우스 좋아요. 혹시 또 있나요? 이 수학자. 좋아요. 자, 칸토어입니다. 칸토어. 무한이란 하나의 용어만 있다고 해서 무한이 하나는 아니라는 걸 생각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한이 여러 개면 하나의 무한이랑 또 다른 무한의 크기를 비교해서 두 개가 같거나 하나의 무한이 다른 무한보다 더 크다는 것을 밝혀내는 게 가능하다는 걸 칸토어가 말했는데 그쵸?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반 사람들이 이제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수학자 힐베르트가 너의 생각이 너무 좋구나. 근데 사람들이 어려워하니 내가 비유를 드려줄게 라고 하고 이제 비유를 듭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볼게요. 천천히. 자, 무한개의 객실이 있는 무한 호텔이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객실이 엄청 많아요. 무한대가 있어요. 그래서 호텔 집에 있는 칸토어입니다. 그래서 무한 버스를 타고 오는 사람들에게 객실을 지금부터 정해줄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벌써. 자, 고유 번호가 적혀 있는 번호표를 가진 손님들이 이제 무한명 타고 버스가 와요. 그럼 이제 칸토어가 어떻게 방을 정해줄까요? 고유 번호니까 자 순서대로 서세요 이렇게 해서 1호실, 2호실, 3호실, 4호실 이렇게 배정합니다. 그럼 되겠죠? 그러면 이제 모든 손님에게 방이 배정되었으니까 이런 경우에 이제 무한의 크기는 같다. 오케이. 무한의 크기 같다. 자, 이제 두 번째 상황입니다. 이번에는 짝수 번호표를 달고 무한명의 손님들이 왔어요. 자, 어떻게 번호를 지정해 줄까요? 2, 4, 6. 2, 4, 6, 8 이렇게 서세요 한 다음에 어떻게 줄까요? 1호실, 2호실, 3호실, 4호실 주면 개수가 딱딱 맞겠죠. 네. 그러면 짝수와 자연수도 무한의 크기가 같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무사히 넘어갑니다. 짝수 번호까지 해결됐어요. 칸토어가. 자, 세 번째 상황입니다. 이번엔 분수 번호표를 달고 왔어요. 자, 어떻게 줘야 될까요? 분수 번호표. 분수 번호표. 1이면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맞아요. 일정하게 줄을 세울 건데요. 분모가 1이면 첫 번째 줄, 분모가 2면 두 번째 줄 서세요. 분모가 3이면 세 번째 줄 서세요. 분모가 4면 네 번째 줄 서세요. n이면 n번째 줄 서세요. 그래서 줄을 다 세워. 그 다음에 1호실부터 줍니다. 1호실, 2호실, 3호실, 4호실, 5호실, 6호실 이제 칸토어 가면서 줄을 다 줘요. 그러면 한 개씩 다 줄 수 있을까요? 네. 다 줄 수 있겠죠. 그러면 자연수하고 분수하고 무한의 크기는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같다는 걸 이제 알아낸 거야. 자, 근데 이제 네 번째 상황을 잘 보세요. 자, 무리수라고 하는 건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데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예요. 이제 이 손님들이 가득 차서 왔는 거야. 근데 칸토어는 난감해하지만 이제 여행 가이드는 이때까지 전부 칸토어가 잘 배정해 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당연히 배정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칸토어가 좀 안 되겠다고 하니 가이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마 이때 동안 잘 해줬기 때문에 그냥 오는 대로 1, 2, 3, 4, 5 번호표를 나누어 주면 다 될 거다 라고 하자 칸토어가 가이드의 생각이 틀렸다는 걸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1번 손님의 그러니까 무한소수죠. 얘랑 소수 첫째 자리랑 다르게 해요. 그럼 이 소수는 1번 손님이랑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자, 1번 손님, 이 무리수에서 소수 첫째 자리랑 숫자가 달라요. 그럼 숫자가 다르니까 1번 손님이랑 한 이 수하고 수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르죠. 그럼 자, 2번 손님의 소수 둘째 자리랑 숫자가 달라요. 그러면 또 달라요. 3번 손님의 숫자 셋째 자리랑 달라요. 그럼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 어떤 숫자랑도 매치할 수 없는 수가 나타났어요. 그럼 짝짓기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니까 무한보다 더 크다. 더 큰 게 존재한다는 걸 이제 칸토어가 밝혀낸 겁니다. 자, 그래서요. 무한을 흑백으로만 보던 우리에게 다채로운 무한의 세상이 있다는 걸 칸토어가 보여주었다. 흑백을 걷어내면 다양한 색을 지닌 무한들이 무궁무진하게 펼쳐진다. 자, 이 책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어지럽죠? 지금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수화적 태도를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책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회피하고자 하는 사람과 직면하고자 하는 사람. 근데 무안이라고 하는 걸 그건 생각 안 할래 하고 회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칸토는 그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직면하겠다고 해놓고도 고민까지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고민하다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자신만의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이 있어요. 칸토가 그랬죠. 그게 맞는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자기의 이론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수학적 태도를 생각했는데, 첫 번째는 일단 문제 상황과 직면해야 된다.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풀 때 해보게 하는 거, 그 문제 상황을 회피하지 않고 해보려고 하는 거. 제가 사실 학교에서 보면 친구 문제, 선생님과의 갈등, 부모님과의 갈등, 시험, 이렇게 상황들이 막 여러 가지 나타나죠. 이럴 때 회피하려는 성향을 가진 친구들은 어떤 경우라도 이제 회피하더라고요. 그냥 그 상황을 무마시켜버린다든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데 계속 회피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기의 문제에 딱 직면해서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수학에서 길러줄 수 있는 게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끝까지 고민하는 거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수학 문제를 전 조금만 고민해 볼래? 라고 하면 애들이 전부 다 저 충분히 고민했는데요, 저 고민할 만큼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재보면 3분? 5분? 이제 이걸 잘 못 넣는. 근데 우리가 끝까지 고민한다는 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한번 해보라. 그건 이제 엄마의 마음이죠. 그죠? 우리 문제가 한번 1시간이 걸려도 너무 좋잖아요. 하루 이상 걸려도 괜찮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끝까지 고민해봐라 라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은 1분, 3분 지나면 충분히 했어요 라고 하거든요. 그죠? 맞아요. 30초만 지나, 그게 너무 이제 상대적으로 너무 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거 중요하다. 근데 수학적 태도, 문제를 직면하고 끝까지 고민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이걸 길러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더 나아가 저는 약간 진로교육도 수학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진로교육이라고 하면 어떤 직업이 있고 그 직업에서 어떤 일을 하고 를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 직업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나랑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 나를 제일 먼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 이것도 수학적 태도와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